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형님 사업 망하게 한 게 당신이지. 돈 빼돌린 거 맞잖아. 그래, 내가 뺐다. 그래서 뭐 나까지 같이 망해야 속이 시원했어?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엉망진창이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다 거짓이었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강민이도 우리 키웠잖아. 결국 내가 엄마 역할을 한 거잖아. 미쳤어? 그 애가 당신 자신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강민이 버릴 거야? 너도 결국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살아온 내가 한심해. 넌 형제도 가족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가든지. 내가 그렇게 힘들면 알아서 해. 그래, 나갈 거야. 근데 너 똑똑히 들어. 넌 이제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믿고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형님의 몰락, 그리고 제가 키운 아이의 숨겨진 진실까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늘 바쁘게 돌아가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3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 지 좀 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동네 자체도 조용한 편이라 아이를 키우기에 나쁘지 않았죠. 아침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책을 하시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을 했고 저는 9시까지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간 후에는 저만의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집안일은 끝이 없으니까요. 밀린 빨래를 돌리고 어질러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가끔 동네 엄마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저에게는 작은 여유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업주부로 살다 보면 가끔 무료할 때도 있어요.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반면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도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꼈고요. 남편과의 관계는 무난했어요. 연애 때처럼 설레는 감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은 가끔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던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였어요. 특히 본가 쪽 일에는 되도록이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죠. 저는 결혼 후부터 시댁 행사나 가족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그냥 적당히 하면 되라고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에게는 5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저는 그 형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몇 번밖에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형님은 어릴 때부터 남편과 성향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면 형님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몇 년 만에 접고 또 다른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굴곡을 겪은 사람이었죠. 남편도 형님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형이 워낙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과의 전화통화에서 형님의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오갔어요. 형이 요즘 힘든가 보더라라는 말을 남편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또 사업이 잘 안 풀리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문자로 할 말을 하고 많은 남편이 갑자기 전화까지 걸어오니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형님 일 때문에.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유난히 무서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형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남겨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부부. 처음엔 한두 달 정도만 맡아주자는 생각이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강민이는 형님이 몇 년 전 재혼하면서 얻은 아이였어요. 전처와는 오래전에 관계가 끝났고 새어머니와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형님이 사라지면서 강민이는 완전히 갈 곳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시부모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형편도 넉넉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가 강민이를 돌보기로 결정했죠. 강민이가 우리 집에 오던 날은 5월 중순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8살짜리 아이를 데려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도 별로 없고 밥도 천천히 먹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거실 구석에서 TV를 조용히 보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민이의 존재가 우리 가족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유진이는 6살이에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그런데 강민이가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유진이는 그걸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민이가 다친 무릎에 약을 발라주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도 다쳤어. 나한테도 해줘. 유진아, 너는 안 다쳤잖아. 엄마, 지금 강민이 약 발라주고 있어. 강민이만 중요해? 나는 필요 없어.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진이는 평소 애교도 많고 잘 웃는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민이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크레파스를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우리 집에서 나가. 너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관심도 안 줘. 유진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엄마가 강민이랑 살아. 나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시어머니까지 한몫하셨어요. 너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길래 유진이가 저렇게 변했냐?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두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강민이가 불쌍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한테 소홀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몰라주셨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강민이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유진이한테 더 신경 써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도 처음엔 저를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지쳐갔어요. 어느 날 저는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 진짜 힘들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나도 힘들어. 나라고 이 상황이 좋은 줄 알아. 당신은 회사에서 도망칠 수라도 있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아이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있어야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강민이를 내쫓을 수도 없고 유진이를 외면할 수도 없잖아.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강민이는 강민이대로 불안정했고 유진이는 유진이대로 예민해졌어요. 저는 두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몰랐어요. 강민이를 무조건 감싸면 유진이가 상처받고 유진이만 챙기면 강민이가 위축됐어요. 어느 날 밤 창민이가 제 방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모, 응, 강민아,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그냥 나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강민이는 우리 집에 왔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강민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강민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직장을 잃고 형님까지 무너지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힘든 시기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다닌 곳이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예상치 못한 애고 대상이 됐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말없이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나 잘렸어. 뭐, 갑자기. 어쩌겠어.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데. 그래도 당신이 10년이나 다닌 곳이잖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만해.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남편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그래도 이력서를 내보면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으니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하지만 문제는 그의 좌절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어요. 실직 후에도 당장 생활이 힘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축해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유치원비, 강민이 학교 준비물, 관리비, 식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어요. 게다가 강민이는 원래 형님이 키우던 아이라 우리가 예산을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컸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데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고 저는 당황해서 얼른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아껴야 해. 생활비 너무 빠듯해. 나도 알아.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취업 준비는 하고 있어. 하고 있지. 근데 요즘 어디서 사람 뽑는 줄 알아?
다 경력직만 원하고 내 나이에 갈 데가 어딨어. 그럼 뭐라도 해. 알바라도 찾는지. 야, 내가 알바할 정도로 한가해 보여?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겠지만 저는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원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카페 겸 작은 베이커리였는데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장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 운영보다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가게 일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가게를 빼앗겼어요. 형님이 믿고 있던 직원이 따로 나가서 같은 동네에 경쟁 가게를 차렸고 고객들이 거기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게다가 전처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애들 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무슨 일이에요, 형님? 나 지금 정말 돈이 급해. 가게도 망했고 빚도 있는데 아무도 나 안 도와주더라. 그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보세요. 거기도 어렵잖아. 너도 알잖아. 그럼 남편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너만 믿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저희도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요, 형님. 남편도 직장 잃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형님은 한숨을 푹 쉬던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너는 다르잖아. 너는 현실적이고 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도와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형님을 도와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남편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가 형님까지 떠안을 여유가 있을까? 도와주지 않으면 형님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주면 우리 가족의 삶은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이지 내 삶이 산산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실직 후 무기력해졌고 형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강민이는 여전히 우리 가족과 어색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형님의 전처 윤정 씨와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이혼한 후에도 우리 가족과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이를 우리가 데려오고 나서부터 그녀가 자꾸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카페는 형님 가게와 같은 동네였지만 장사가 잘 되면서 금방 확장까지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이 잘 풀린 게 아니었다. 그날 나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윤정 씨와 마주쳤다. 서로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의외로 차분했다. 강민이는 잘 지내나요? 네,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네 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일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길 바라요. 그 말을 남기고 윤정 씨는 태연하게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원래 부엌에서 간단히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린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만약 지혜가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강민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평생 모르게 해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건.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 남편이 대답했다. 어머니, 그런데 이건 너무. 너도 알잖아. 지혜가 알면 감당 못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대답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혜야, 그게. 당장 말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민이는 형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결혼 전, 그리고 심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과 딸을 돌보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강민이가 형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그 아이를 대하는 내 태도도 조금씩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조용히 내 곁을 맴돌았다. 이모, 저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윤정 씨에게 보내야 할까? 하지만 윤정 씨가 정말 강민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걸까? 남편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다. 처음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집에서 술만 마시고 넋을 놓고 있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계속 있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쉽지 않잖아. 쉬운 사람이 어딨어? 나도 버티고 있잖아. 넌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난 더 이상 자신 없어. 그럼 내가 돈 벌어올까? 당신이 애들 키울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이런 대화도 의미가 없었다. 형님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 사업은 망했고 빚은 쌓였고 돈을 구할 데도 없었다. 결국 우리 집으로 찾아와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 지혜야,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마지막이다. 형님, 저희도 힘들어요. 남편도 실직 상태고 저도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야,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무조건 도와야 해요. 그래, 우리가 남이야. 나,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가족부터 지켜야 해요. 형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형님은 화가 난 듯 씩씩대더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진짜 너무한다. 내 동생 와이프라서 믿었는데 내가 제일 차갑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늘 나를 몰아세웠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차가워졌니? 어머니, 저도 감정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집도 힘들어요. 그래도 형님한테 그렇게 할 순 없지 않니? 내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요? 어머니는 저한테 뭘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니.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들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계속 나를 압박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정 씨는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몇 달간의 혼란 끝에 나는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실직한 이후로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그래도 그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나도 강민이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전처럼 날마다 내 삶을 흔들어 놓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다.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혜야, 너 남편에 대해 진짜로 다 알고 있는 거 맞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장난인가? 스팸인가?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스팸 문자 같지 않았다.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내가 누군지는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에 대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나는 밤새 뒤척였지만 결국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가기로 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윤정 씨, 그러니까 형님의 전처였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와줘서 고마워, 지혜야. 문자 보낸 게 언니였어요? 난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남편. 그 사람이 형님을 망하게 한 사람이야.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그냥 실직한 거 아닌가요? 아니, 실직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 너도 알지? 형님이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잖아. 네, 그런데 망했죠.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언니가 근처에 경쟁 가게를 차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유고, 진짜 원인은 내 남편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남편이 형님과 같이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 꽤 큰 금액이었는데 내 남편이 먼저 빠져나갔어. 형님한테는 계속 괜찮다, 기다려라 하면서 말이야. 결국 형님은 혼자 남아서 감당 못하고 무너진 거야. 설마 너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님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이유가 내 남편 때문이었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윤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그리고 창민이가 형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커. 뭐라고요? 내가 형님과 결혼하기 전에 사실 내 남편과 만나고 있었어. 형님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결국 내가 형님과 결혼하게 됐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내 남편과 연락을 했었어. 설마 강민이를 임신했을 때 솔직히 누구 아이인지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형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믿어줬고 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러니까 강민이가 내 남편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성이 높아. 나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남편이 형님을 배신하고 파산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강민이가 그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였지?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나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형님 사업 망하게 한 건 당신이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형님한테 돈 빼고 혼자 빠져나간 거 맞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이 혹시 당신 아들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누가 그런 말 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정말 모든 걸 알아버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제까지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은 사실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었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던 걸까?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형님 사업 망하게 한 거 당신 맞지?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 형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자기 돈 먼저 빼서 형님만 빚더미에 남겨놓은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은 짜증이 난듯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나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었잖아. 그럼 형님은 망해도 상관없고 가족이잖아. 가족.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 당장 우리 애도 있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나까지 거기서 같이 무너질 순 없었다고. 그래서 형님한테는 다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혼자 도망쳤어. 너무 쉽게 말하지 마. 내가 그 상황에 있어 봤어. 내가 다 잃어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 잃었잖아. 당신한테 속았고 강민이도. 나는 그 말을 하다 입을 다물었다. 강민이. 이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강민이 당신 아들이야? 남편은 이번에도 대답을 망설였다. 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 모른다고? 자기 자식인지 아닐지도 몰라? 윤정이랑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강민이가 내 아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 대단하다. 난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강민이 우리가 키운 거잖아. 너도 강민이한테 정 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다 덮고 그냥 계속 살아보자고? 못해. 난 절대 못해.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옆에서 숨이 막혔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떠날 준비요. 무슨 소리야? 애는 어떻게 하고? 강민이는?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뭘 그만해? 가정이 장난이야? 그냥 다 잊고 살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잊고 살았어요. 몰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부 거짓이었어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내 남편도 힘들어. 그럼 저는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려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이를 윤정 씨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날 나는 그 아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모, 저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강민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거야. 근데 난 이모랑 있는 게 더 편한데. 나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강민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엄마도 널 많이 사랑해. 이제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이모도 나 사랑해요. 나는 강민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엄청 많이. 그렇게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을 구하고 새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게 지냈다. 처음엔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평생 참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